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TV 모닝쇼의 한 여성 진행자가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는 대통령에게 당신 거짓말장이 아니냐고 공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자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94세 미국인이 나치 사령관이었다는 혐의로 폴란드에 송환되게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가 72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전쟁 청산 작업의 결과입니다. 드론 공격권을 대통령 결정에서 중앙정보국으로 옮기자 인권그룹이 크게 반발합니다. 트럼프 케어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현재의 약 10%에서 19%로 올라가게 된다는 초당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사위 패밀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전례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기업이 소유한 미국 내 호텔에서는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출신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매상에 있어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백업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시민권 신청을 한 미국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여부와 북한의 위협은 오늘도 세계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오늘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두 가지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그 모닝조 프로그램 MSNBC의 여자 진행자죠. 미카 브레진스키가 방송에서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때문입니다. 이 진행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거짓을 일삼는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도청 문제에 있어서는 백악관의 그 스펜서 그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그 답변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까지가 연방 그 하원 정보위원회 리더들이 연방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었던 마감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방 법무부가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이제는 그 트럼프의 행정부잖아요.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몇 번 하고는 입을 다물기는 했지만 계속 그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한 3명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패널들과 얘기를 하고 나서 백악관 대변인이 제대로 답변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바로 이 진행자가 만일 대통령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러면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멍청했나요? 이 정도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이슈, 뭐 러시아와의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뉴스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나요? 숨길 일이 있었나요? 어쨌든 그 도청했다는 말의 근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그 대통령 당신에 관한 나의, 우리의, 미국인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 새로운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ere you lying, Mr. President? Did you make it up? Was it some sort of little spurt of activity that you had out of need to have action? I'd like to know where it came from, because it's a very serious allegation, and it questions everything that you're about.
And it questions whether we can ever believe you and whether Americans can believe you and whether this country is being run by. 네, 이렇게 그 여자 진행자가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0일, 19일 이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겨우 그 취임한 지 2달이 되는데 그런 그 대통령에게도 아침 그 모닝 뉴스의 그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예의가 없다던가 불경스럽다던가 좀 더 나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 그 중독성이 있고 또 힘이 크고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언론이 모니터링을 해야지 돼서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이 돼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한참 그 페이크 뉴스 이슈로 싸우고 있을 때 했었던 말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단편적인 미국인 것이죠. 물론 이 순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 페이크 뉴스를 보도하더니 MSNBC도 페이크 뉴스에 단단하게 넣어야지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그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만큼 미국이 조금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그 페이크 뉴스다 뉴스 채널이다 하고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그 충만한 자유가 있다는 것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니까 트럼프의 선임 고문이 마이크로 오븐의 그 카메라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몇 번 하고 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래서 그 감정 표현이 없다는 것이 그의 그 지도자로서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그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화났다고 하잖아요.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뉴스는 한쪽에서 들려오고 또 하나 제가 이게 탑 뉴스는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미국뿐이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제3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국들 또 한국과도 연관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 새로운 대통령을 19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인데 항상 한국에서는 과거 청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또 그 청산을 하고 갈 것인가. 지금 전해드릴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의 길이는 제법 깁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그 큰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폴란드 94세가 아니라 98세시네요. 제가 헤드라인에 94세라고 잘못 썼습니다. 미네소타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치가 폴란드에서 이제 그 폴란드 마을을 완전히 그야말로 그 6.25를 겪으신 분들은 부모로부터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을을 완전히 불사르고 사람들을 모두 그 살해하라고 명령을 했었던 그 사령관이다 하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주장입니다. 마이클 카르코이라는 그 할아버지신데 2차 대전 때 이제 그 나치 사령관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현대에는 그 98세이시기 때문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게 독일에서도 2012년인가요?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를 지목을 했었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 하는 이유로 결국은 재판에 나와도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일은 포기를 했는데 이게 또 독일과 폴란드가 다른 것이죠. 독일은 나치의 그 국가였었고 히틀러의 폴란드는 그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여름이었는데 두 군데의 그 폴란드 마을 모두 이제 사살했는지까지도 그 병사들이 다 그 확인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령관이었다는 겁니다. 불만 지른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탈출하려는 주민은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다 사살을 했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군인이 일일이 숨졌는지를 확인을 했어야지 되는 총소리가 들렸고 마을 바깥까지도요. 수류탄이 폭발했었고 그런데 두 군데 마을 가운데 한 군데에서는 생존자가 있는 겁니다.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명령에 복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 사령관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 마을 주민들이 많이 숨진 것에 대해서 전범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뭐 나치와 협조됐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았어도 그래 그 뒤에 이제 이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이제 조용히 그 숨어든 거죠. 군인이었었던 사실을 숨기고 미니애폴리스의 그 작은 그 단층집에서 쭉 그 살아오셨는데 어제 폴란드가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송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이만 많으신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그 병도 앓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는 우리의 그 역사 청산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용서하자는 얘기입니다. 범죄인 그 인도 그 조약에 따라서 그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98살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제 그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야지 될 것이겠죠. 가족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전범으로 그 모는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폴란드 검찰 측이 나름대로의 확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을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그 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단 그 전쟁의 기록이 있고요. 그의 그 부대원의 증언이 있고 우크라이나 태생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말로 기록을 한 자신의 그 메모와 같은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쓰시잖아요. 전기 같은 것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언어로 쓴 전기에 보면은 원래 이제 그 독일 나치가 41년도에 구소련을 침공한 뒤에 본인이 그 가담을 하기를 원해서 나치에 가담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처 마을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폴란드에 이 할아버지가 그 송환이 된다면 독일 검찰도 조사를 2013년도에 했었었군요. 그 당시에 AP통신이 보도한 것 저도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입니까? 어쨌든 독일 정부는 그 당시에 이분을 그 재판에 세울 상대가 도저히 아니다 해서 이렇게 물러났는데 2013년이면 지금 2017년이니까 4년 뒤에 결국은 이 일은 그 폴란드 정부로서는 끝내야지만 우리는 청산이 된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 미니애폴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 스타 뭐 이런 신문들도 다 전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 그 국민을 그 국가나 어떤 그 이념에 의해서 살해하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도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잠시 뒤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처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도 뭐 군인들이 직접 가서 총칼로 어떠한 그 민간인을 밟고 하지는 않지만 무인 그 드론 공격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으로서도 좀 돌아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광주 사태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한강이라는 외국에서 큰 그 상을 받은 작가가 본인이 그 광주에서 9살까지 살았지만 그 해에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조심조심하는 그 얘기를 듣고 광주에 내려가서 다 큰 이제 성인이 돼서요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썼고 휴먼 액트라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됐죠. 이 책이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책을 썼다는 이유로 또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강이라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놨고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그 문화 그 관광부 그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당시요 좀 축하도 하고 청와대에 초대도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상적인 코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그 무시했고 그리고 한강 작가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과거를 청산하고 가야지 되는가. 최순실 이 문제도 뭐 최순실 한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벌받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제대로 예를 들어 정리가 안 되고 갔을 때는 일제시대 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장군이 뭐 자신의 그 형인가도 그 일제시대 때 통역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넘어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자발적인 부역이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숨을 쉬고 살아야지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인가를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북한의 경우는 딱 정리를 했고 일본으로부터도 받을 것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잖아요. 한국처럼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뭐 모든 그 국가 대 국가의 일을 당사자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다가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참작하고 알려주고 하는 일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청산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에서 외국어상을 받은 그 세일즈맨이라는 영화요. 맞습니다. 그 Death of Salesman,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 이 영화에서 그 실제의 스토리와 그 연극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이란의 그 감독이 작품상을 받는데도 이제 안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슬림, 그 이란도 이번에 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영화 자체는 그 이슈 자체는요. 이란도 워낙에 검열이 심하니까 젊은 부부와 그 나이 든 사람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새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집에 예전에 매춘부가 살던 집이어서 과거에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그 매춘부가 이사 간 줄 모르고 이제 왔다가 이 이제 신혼부부인 여성은 남편과 전화 통화를 바로 끝난 뒤였기 때문에 남편인 줄 알고 벨이 울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대로 이제 그 샤워를 하러 샤워실로 들어갔는데 들어온 남자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할 그런 그 할아버지예요. 겉보기에도 결혼한 지 35년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 신혼부부인 남편에게 피해자 남편에게 고백을 하는데 유혹을 느꼈다 해서 결국은 그 강간을 합니다. 신혼부인을 강간을 하고 나서 이 남편은 그 용의자를 찾아서 원래는 이 할아버지의 결혼을 새로 하려는 사위가 그 투비 사위가 용의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할아버지가 용의자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대로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 가족들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야지 된다고 와이프도 오고 딸도 오고 사윗감도 오고 왔는데 그 당하기는 했지만 그 강간을 당한 이 그 신혼 부인이 당신은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당했다고 보복하려고 하고 있어. You are revenging 하면서 만약에 저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면 당신과 나의 사이는 이것으로 끝이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심장질환 같은 것을 일으켜서 뭐 할머니가 오더니 32년 동안 당신은 나의 인생 전부였고 뭐 막 그 가족의 사랑 같은 것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이 신혼 부인으로서는 아직도 그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이 극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금방. 그런데도
이 여성이 보여주는 그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상대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보복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러나 이제 이 남편으로서는 그런 것을 용서를 하려면은 어떠한 그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나이가 든 그런 분의 병이 그 발작이 돼서 가족들이 막 이 남편을 살리려고 앰뷸런스 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무대는 연극하는 무대로 가서 냉랭해집니다. 남편이 이제 그러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그 부인과 남편 사이에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윌리와 세일즈맨에서의 린다, 윌리의 부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의 그래서 다시 이제 분장을 하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아마 이 부부는 남자도 좋은 사람이고 여자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될 시간에 정리할 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족이 더 길어졌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센터 1층의 제주 한의원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가지 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느낀 것은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연관돼서 한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난 것이고요. 저는 여자로서 남자의 그 본능이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뭐 강인해 보이지도 않고 마초 타입도 아니고 어트랙티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힘없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젊은 여성이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I was tempted. 유혹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그 화면으로 봐도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그런 그 본능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극 중에서 굉장히 그 탐욕스러운 것이 또 그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연극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The Salesman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패사디나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보던 영화관에서 저는 혼자 봤고요. 95%가 나이 많이 드신 백인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앞자리에 백인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고 또 그 앞자리에 백인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나이 많이 드신 백인 여성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앞자리에 있는 백인 남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에 관해서 전혀 그 인포메이션 없이 온 두 분이셨어요. 이 영화가 어느 나라 감독이 만든 거야 하니까 그 앞에 계신 백인 남자분이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유럽에서 온 거겠지. 당연히 미국 영화는 아니고요. 자막으로 봤으니까. 유럽에서 온 거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또 그럴 거야 해서 제가 딱 차고 들어갔죠. 아니라고. 이란 감독이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미국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뭐 이란은 미국의 적대국이긴 하지만 과거에 페르시아 문명이 있는 나라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자, 잠시 뒤에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국의 모든 그 방송 또 주요 신문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알자지라 전부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특별검사에 의한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형사범죄 용의자로서 뇌물 또 수수 권력 남용 이런 것 있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후에 2009년 이후에 처음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소되지는 않았죠. 이제 본인이 자살을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뇌물조사 같은 거 받았었고
전두환 대통령이야 뭐 사형 선고까지 받고 종신형으로 됐다가 나중에 사면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17년 이렇게 됐다가 사면받고 하는 그 한국의 뭐 모든 역사들 미국 언론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 것들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뒀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몇 시간 동안 대치한 적도 있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전 대통령이 결정을 할 문제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과를 했는데 자신의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를 나가서 사과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나킴 씨 51살이시네요. 이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뭐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그 촛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자체에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제는 앞으로 그 참여 같은 것에 대한 책임감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국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서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주말에 그런 보도를 했잖아요. 한국의 이제 촛불 민심이 그런 것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짓 조사가 이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촛불 민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많은 언론이 그 놀랍다. 어떻게 이런 그 더군다나 이제 촛불 집회가 사상자도 전혀 그 내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 해서 한국이 그 오랜만에 다른 나라로부터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던가 뭐 칭찬을 받았다던가 칭찬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네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개발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어날 수 없게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겠죠. 대통령의 힘도 좀 분산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힘을 조금 그 나누는 그 개헌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제가 두 분만 말씀드리고 한 분을 말씀 안 드렸다고 어떤 분이 불만하시던데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세 분이 숨지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은 아마 건강상 안 좋아서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안 드렸다고 불만을 하시던데 이제 다른 한 분 가운데 한 분은 그분은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체는 이제 어떤 한 분이 경찰차를 훔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돌진하다가 그 경찰차에서 스피커가 떨어진 스피커에 맞고 60대 있던가요? 그분이 숨진 거 그 내용은 맞다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그 CIA 미국 정보국의 예멘이라든가 또 소말리아에서의 어떤 미국의 드론 공격 사람은 들어있지 않지만 공격을 해서 누군가를 목표로 숨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CIA가 급박한 상황이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 때 이제 드론이 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때 그 무인 전투기요. 그래서 그때는 CIA의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규정은 있었어도 실제로 전투지라든가 그러한 그 위험지대에서 활용을 할 만한 기회는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활용할 기회가 오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건데 하면서 대통령이 최종적인 누구를 살해한다던가 체포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할 때는 그런 그 결정권을 대통령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민간인이 이런 공습으로 인해서 숨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아주 큰 것이고요. 그런데 직전은 아니군요. 직전에는 대통령이 그런 명령 내릴 수 없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CIA의 판단으로 드론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때는 이미가 아니라 CIA 국장인 그 마이크 폼페오는
상원 인준을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부국장이나 누구나에게 권한이 넘어갔었겠죠. 그래서 그런 공격이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게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를 했고 뭐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고요. 2월 달에 알카이다가 시리아의 알카이다를 공격할 때 파키스탄 마을도 공격을 할 때 물론 이제 다 민간인 사망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임기 2기에 대통령 권한으로 드론 폭격을 하도록 했었을 때도 인권 그룹이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인데 하고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정책이 나오자 이거는 너무 나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그 드론 폭격을 할 때는 아무리 미국 정보국 그 CIA가 해외 정보국이잖아요. FBI가 이제 미국 내고요. 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CIA와 영국 정보국이 최고 세계의 정보국이라 하더라도 그 현지 외국 정보국과도 충분히 그 연관을 해서 결정을 그 내려야지 된다 하는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국 뭐 시니어 멤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전쟁에서의 그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복잡한데요. 그리고 또한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제 의회의 초당적인 부서 의회 예산국에서도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고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소의원회는 통과했잖아요. 앞으로 다른 소의원회도 통과해야지 되고 전체 의회도 통과가 돼야지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이 사인하고 법이 되는데 오바마 케어와 그 비교를 할 때 트럼프 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화당이 주도하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 숫자보다 퍼센테이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현재 이제 3,1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에 따르면 2026년에 한 5,200만 명이 건강보험이 이게 트럼프 시대군요. 오바마 시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600만 명이 지금 건강보험이 없고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2,800만 명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6년이 되면은 국민의 9.5%에서 10% 정도가 건강보험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만약에 트럼프 케어에 따르면 올해 이제 당장 뭐 같은 거 없어지고 하면 올해 시행 못 되겠지만요. 3,100만 명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5,200만 명이 돼서 전체 인구의 약 11.4%에서 18.6% 제가 그래서 맥시멈 10%, 19%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마 케어를 지속할 때는 2026년이 되면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800만 명인데 트럼프 케어로는 5,200만 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메디케어에서. 그래서 1년에 340억 달러를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은 고정적인 예산 삭감입니다.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2016년도에 연방 적자가 얼만큼이었냐 하면은 2016년 한 해에 5,870억 달러였거든요. 5,870억 달러 가운데서 340억 달러가 줄어든다 하면은 이게 별로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천만 명이 더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을 미리 예방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정부에서 그 지출해야지 되는 더 많은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따지고 보면 별로 크게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약되는 돈이 결국은 부자한테 가는 세금 감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부자의 고소득자에게 돈을 얼만큼을 더 받아서 메디케어에게 넣었던 것을 안 한다 하면은 부자에게 그 돈이 돌아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건강보험 그 프리미엄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메디케어 하나하고 또 모든데요. 거기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미 굉장히 그 부자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고민이 조금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제라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의 패밀리가 굉장히 그 큰 그 어떤 그 혜택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중국 기업은요,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큰 기업은 정부와 연관이 없이는 크게 될 수가 없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 회사 가운데서 이 회사의 이름이 A자로 시작이 되던데요. 네, 네, N방이라는 그 회사가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맨하탄에 그 큰 빌딩을 갖고 있는데, 원래 그 갖고 있었지만 그 오너십은 이제 가족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블룸버그 뉴스는 이 큰 그 건물이 전례 없는 좋은 그 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에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빌딩이 41층짜리인데요. 이 안방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보험 그룹이고, 이 그룹이 이 빌딩에 4억 달러를 투자를 한답니다. 맨하탄에 있는 그 666 5가에 있는 건물인데, 쿠슈너 그 가족이 쿠슈너가 그 당시에 2006년도에 18억 달러에 샀는데, 지금 뭐 그 돈을 이렇게 그 많이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방이라는 회사는 2004년도에 중국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해외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지난 2년 동안에 뭐 화려한 호텔이라든가 그런 곳에 뭐 3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사들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쿠슈너는 나는 뭐 우리 가족들에게 다 팔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안방이라는 회사가 베버리힐즈에 있는 그 윌셔 블루버드에 있는요, 그 알돌프 그 아스토리아 호텔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로스앤젤레스 쪽에 오고 하면은 이 안방이 샀기 때문에 이 호텔에 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큰 기업은 전부 그 정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를 도청할까 조심을 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 쿠슈너 대변인은 아무런 뭐 상관없다, 이해상관도 없고 뭐도 없다 하지만, 블룸버그 뉴스가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이런 거죠. 누군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직접 공략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가족들에게 재정적으로 아주 큰 투자여서 이 빌딩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 제러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가 함께 살고 있는 집도 미국 정부를 광산 제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미국 재무부를 고소한 칠레의 큰 사업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12월 달에 미국에 한 번도 워싱턴에 투자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억만장자가 550만 달러를 주고 딱 워싱턴 제러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가 살기 좋은 곳에 집을 사서 이 집을 그 부부에게 렌트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켓 밸류로 샀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는 하지만, 조심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조심스럽지 않더라도 웬만한 대통령 가족들이라면 집이 워싱턴 DC에 뭐 그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피하려고 노력을 해보지 않았을까? 물론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전이나 그런 것으로 이 집이 이 집만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남들이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 같은 데서 이해상충 이슈를 제기하는 것에도 큰 무리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질랜드가 작은 나라잖아요. 한 뭐 6천 마일 정도 미국에서 떨어진 곳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농업이 주인 나라고 해서 모국과 너무 머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미국 시민권이 시민권자가 그곳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당연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2주일 사이에 시민권을 신청한 미국인들이 170명이랍니다. 1년 전은 100명이었으니까 100명에서 170명이면 70% 늘어난 건가요? 지금 그 정도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특히 11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틀 뒤에는 말하자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국, 이게 뉴질랜드 이민국에 4,146명의 미국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시민권자가 되는 절차를 알아봤답니다. 그 바로 전날과 그 전날은 305명이었는데 이게 10배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그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미국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살다가 29살 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식당을 차렸는데 햄버거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 토론을 할 때 이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나갔대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서 토론이 진행도 됐고 해서 그 뒤에 손님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서 이 지역이 에센이니까 그 독일에서 그 제철 공장 있는요. 굉장히 좀 진보적인 도시잖아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이콧을 해서 손님이 하나도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이 소식이 뉴스에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반짝하다가 어떤 경우는 20마일도 더 떨어진 곳에서 반짝하다. 근데 그런 손님 계속 오는 손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사를 다 해봐서 다 알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독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 분쟁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우파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독일도 우파도 있고 진보도 있지만 유럽에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영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오지 말아라. 영국 여왕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벨기에도 코카콜라 대신에 미국 레이 감자칩 대신에 로컬 껌 먹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 벽을 세운다는데 벽 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은 왜 독일에 와가지고 장사하느냐고 독일은 세웠던 벽을 무너뜨린 나라인데 라는 지적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백업 플랜을 만들었어요. 문을 닫아야지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가게, 레스토랑 문을. 백악관에요.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편지 보내놨대요. 젊은이라서.